예,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한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14일 날 월요일 날 보게 되면은요. 그 전 주말에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서 부양책이 나왔죠. 뭐 사실 뭐 자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도 계속해서 중국이 이렇게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가 뭐 확인이 다시 한번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G20에서 바이든하고 시진핑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뭐 사실 별다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미국 선거가 거의 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일단 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게 된 거고 하원은 공화당이 승리를 거두게 됐죠. 뭐 약간의 의석 차이가 어떻게 될지만이 남은 상황이고요. 특히 상원의 경우에는 조지아주의 결과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이기면 51대 49가 될 것이고 지게 되면 50대 50입니다. 어쨌든 부통령이 또 표가 있으니까는 50대 50이 되어도 51대 50이다 실제로는 인데 만약에 51대 49로 하나 더 이기면 조금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숨통이 더 트인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 뭐 소위 말해갖고서 소장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맨친. 이 사람이 이제 민주당 당론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지아까지 가져가면 민주당이 조금 더 숨통이 트일 것 같다라는 것이기는 한데 또 여러분들 까먹으셨을까봐 말씀드리면은 아리조나죠. 시에나 의원도 있습니다. 여기도 소장파죠. 반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선거에서 크게 뭘 저희가 발견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이 하여튼 굉장히 선전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에서 세 번째 적극적 QT가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뉴욕 연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요거 발표를 계속해서 하는데 다시금 상승을 했습니다. 크게 상승했어요. 그 전에 5.4, 2.9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5.9 그리고 3.1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와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연준이 승기를 잡았고 그리고 뭐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꽤 빨리 내려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내려가는 경로가 아주 순탄하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고 이런 식으로 약간 들쭉날쭉 한 번씩 이제 기대 인플레는 툭툭 튀기도 하고 그런 식일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높았던 인플레이션하고 사투리 벌이는 거는 굉장한 일이다라는 건데 이 보시면은 이제 요게 흐름이거든요. 요게 1년, 요게 3년입니다. 근데 그 주요 요인들도 이제 요거는 세부 항목이 나오는데 뭐 거의 뭐 그냥 유가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유가가 한번 또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발전된 세상이고 여러 가지들을 보고 있고 또 인플레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낮아졌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보게 되면은 유가의 결국에는 많이들 인플레이션 심리는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게 또 한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이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발언을 했는데 좀 매파적이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갈 길이 멀다.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날에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긴 또 비둘기적이었어요. 곧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발언은 조금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한 꼭지를 새롭게 잡아갖고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음 이제 15일 화요일로 가게 되면은요. 그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 고정자산 투자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모두 다 부진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그 MLF 금리를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국에 대해 갖고서 지표도 많이 나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이날도 나왔고요. 요날 또 뉴스 중 하나는 워렌 버핏이 TSMC를 매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요게 이제 그 미국에서 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9월 말 기준이고요. 41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제 기억에 2년 전에 일본의 상사업체들에 투자를 했었어요. 워렌 버핏이 그 이후 첫 번째 아시아 투자이지 않나 싶은데 사실 또 일본은 글로벌에서 그 선진 시장이고 아시아에 사실상 안 들어가는 시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시아 쪽에 뭔가 투자를 한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뭐 판다는 소식밖에 없었죠. BYD도 뭐 팔고 있고요.
예, 사실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버핏이 왜 산 거 같냐? 라든지 아니면 왜 삼성이 아니었을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궁금하실 수도 있고,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지만, 사실 버핏이 말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버핏이 본인의 직접적으로 그 결정으로 산 건지 아니면은 그 후계자, 두 분께서 산 건지 그런 거는 또 알 수가 아직은 없는 거니까 기다려 봐야죠, 예. 다음으로 G20 공동성명 초안이 이날 나왔는데 통화 긴축 속도를 적절하게 계속해서 조절해 나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당시 이제 아시아 장은 끝날 때쯤에 나왔는데 장을 확 끌어올렸던 요소였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월마트가 이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조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어요. 저는 제일 눈여겨봤던 게 지금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잘 되고 하고 있느냐였었는데 생각보다는 재고 조정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월마트 최근 실적에서 재고 증가율이 그 전에 이제 두 개 분기 전에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그전 분기에는 25.5%로 내려왔고 증가율이 이번에는 12.6%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내려오고 있다. 증가율이 이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할인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 마진율은 그전 해에 이제 마진율에 비해 갖고서 점점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역실적 장세로 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고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가는 과정에서 마진을 좀 희생해서라도 악성 재고를 털고 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쿼터 분기 이제 구분을 23년 3분기 미래에서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보시다 보면 FY 해놓고 적어 놓은 거 있어요. 그 다음 CY 해놓고 적어 놓고 이런 거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 분기 이제 이 구분하는 자료에서 FY라는 게 회계 연도예요. Fiscal Year라고 해서 제가 배우기로는 그렇게 배웠어요. 만약에 어떤 기업이 매년 1월 말 기준으로 연간 회계 연도를 정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게 마지막 분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2, 3, 4월이 1분기, 그 다음에 5, 6, 7월이 2분기, 그 다음에 8, 9, 10월이 3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11, 12, 다 이듬해 1월이 4분기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해 거를 피스컬 이어로 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1월 말 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23년 1월 말 결산이니까 22년도 11, 12, 23년 1월이 이제 23년도 4Q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피스컬 이어 기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CY는 뭐냐 하면 캘린더 이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짜 우리 달력 보고 하는 1에서 12월 있잖아요. 22년, 23년 이렇게 탁탁 끊어지잖아요. 그거대로 하는 건데 좀 생소하실 거예요.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12월 말 결산이니까는 이게 헷갈릴 일이 없죠. 근데 해외에는 결산월이 다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보면 유니클로 같은 데가 8월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이제 약간 이제 요거 보시는 상식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재고 관련해서 코멘트가 있었는데 요것도 좀 좋았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은 우리는 3분기에 재고를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이제 월마트 코멘트입니다. 재고 증가의 70%는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재고 가치 증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자기네는 재고가 지금 너무 그러니까 막 되게 과잉의 상태는 벗어났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에 걸친 재고의 정상화라는 발언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타겟이 실적 발표했고 그 다음날에 메이시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타겟도 보게 되면 근데 타겟은 마진율이 좀 별로면서 그다음에 다음 해에 대한 가이던스도 낮추면서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주목할 거는 재고 증가율이고 재고 증가율이 타겟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1분기에 43%에서 2분기 36%, 이번 분기에는 14%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타겟도 재고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기는 하나 보시면은 재고가 좀 많이 늘었었다. 증가율이 컸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이제 말씀드리는 지금 월마트나 타겟, 메이시스 중에서는 가장 좀 과잉 재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마진이
다른 데들보다도 훨씬 더 이제 안 좋게 나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는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메이시스 같은 경우 그 다음날 실적 나왔는데, 메이시스는 이제 타겟 때문에 빠졌었어요, 그 전날. 그다 다음날에 메이시스 자기네 실적 내는데 잘 나왔죠. 그래서 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메이시스도 한번 보시면은 재고 증가율이요, 그 전에 이제 17% 이러다가 7%, 4%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메이시스는 거의 뭐 재고 조정이 거의 뭐 아주 대부분이 되었다. 그래서 소매 업체들이 먼저 좀 재고 조정되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됩니다. 그 밸류 체인에서 뒤에 뭐 도매 업체하고 쭉쭉쭉 부품 업체 이렇게로 이어지겠죠.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지만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순환론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마지막에 이제 경기 하강기가 역시적 장세 피크 지나갈 때 재고가 이제 조정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사실은 전형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번 주에 이 미국의 총 재고도 발표됐거든요. 기업 총 재고. 요것도 보게 되면은 트렌드가 비슷해요. 다만 이제 떨어진 속도가 좀 느려요. 이게 좀 더 빨리 나타나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금융 그다음에 실적 장세까지도 빨리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총 재고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은 피크는 확실히 찍었고 내려오고는 있어요. 다만 요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미 이렇게 내려와 좀 좋겠는데,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종종 보여드리는 거죠. 미국의 재고, 기업 총 재고의 장기 추세선하고 현재 그 재고 가지고 있는 거의 차이를 해봤을 때는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조금 이제 내려와 주는 게 뭐 아주,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증가율 자체는 꺾였으니까 좀 더 지나게 되면은 저는 하여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작이 됐다라는 거니까요. 우리나라도 보시게 되면은 한국도 이제 재고 문제 때문에 그 고통을 겪는 업종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반도체인데, 반도체 산업 동향 보게 되면 재고 증가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지만은 재고 증가율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생산이 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갔다. 그래서 뭐 요런 부분 봤었을 때에는 뭐 하여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 다음으로 요나 이제 중요한 그 소식 중에 하나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였죠. 사실 이제 소비자 물가 훨씬 중요합니다.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하긴 한데, 원체 우리가 물가 얘기하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도 많이 보게 됐죠. 예상치를 하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날 이제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 월마트가 먼저 올라갔었고, 월마트 이슈로 장전에 선물이, 그다음 생산자 물가도 잘 나와서 막 이제 증시가 빠르게 훨씬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딱 나옵니다. 뭐냐면 러시아에서 폴란드를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출렁거리고, 이후에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반등을 조금 하고 끝나요. 네. 다음 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미사일을 방어하려고 하다가 뭐 오발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폴란드에 떨어진 거다, 이렇게로 바이든도 이야기하고 러시아에서도 얘기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가 그럴 리 없다라고 하긴 했지만은 뭐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는 뭐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폴란드를 러시아가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아하기는 했어요. 뭐냐면은 뭐 절대 공격 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전쟁을 보게 되면 좀 특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2월 중하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보시면은 며칠 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뭐 실시간 중계를 해줘. 예언자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칠 수 있어. 러시아 절대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특히나 저는 그 중에서 압권이었다 생각을 했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직감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구체적인 날짜도 막 얼마 뒤에 공격할 것 같다까지도 얘기를 했었고, 실제 나중에 러시아가 그렇게 공격을 하죠. 그리고 뭐 러시아가 뭐 키이우에 이렇게 그 공습을 하려고 하는 것도 미리미리 얘기해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하고, 어쨌든 보시면은 미국의 정보망이 대단하다. 그리고 그거를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바이든 대통령의 성향상 진짜로 러시아가 폴란드로 공격을 하는 거였다면 아마 미리 얘기하지 않았을까. 너 그 폴란드까지 공격하면 진짜 큰일 나. 거기는 나토 회원국이고 있잖아 하면서 했지 않았을까. 근데
아무 얘기는 사실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졌기 때문에 진짜 러시아께 맞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예. 그 다음 이날 이제 미국의 수입 물가가 나왔는데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가요. 이제 전월 대비로는. 근데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빠졌습니다. 예, 예상치보다는. 물론 이제 수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월치 수정되기 워낙 커서 예상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수입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마이너스 트렌드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일단 생각하고요. 그다음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요거를 보고서 인플레 잡기가 여전히 쉽지 않겠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뭐냐면 잘 나왔어요. 예상치는 전월 대비 1%이지 않을까인데 전월 대비 1.3% 증가로 나왔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플레를 보는 시선이 여러 개가 있죠. 하나는 공급 때문이었다. 또 하나는 유동성 많이 풀었는데 그것이 수요를 자극해서 수요 때문이다. 근데 수요 때문이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 봐라 아직까지 소비가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안심하기 되게 이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내려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뭐랄까요 그 고용에서 좀 실업이 많이 증가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 이제 물론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공급 쪽 요인도 컸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수요도 컸는데 공급도 컸다. 그래서 아주 큰 인플레가 왔었다. 그러니까는 뭐 공급 쪽이 일단 좀 떨어져 주면은 뭐 영향은 분명히 저는 물가 조금 받지 않을까. 소비가 저도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섞여 왔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재고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이날도 이제 연준 위원들 매파성 발언들이 이어지는데 뭐 월러 이사라든지 존 윌리엄슨 뉴욕 연은 총재라든지 메리 데일리 샌프란 연은 총재가 이야기를 하는 게 공통적으로는 인상 중단에 대해 가지고서 기대를 차단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 인플레에 대해서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라는 얘기도 했죠. 그리고 메리 데일리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금리에 대해서 이제 최종 금리죠. 터미널 레이트 4.75에서 5.25%로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채권 시장의 반응은요. 사실 크지 않았습니다. 단기물이 소폭 올랐고요. 장기물은 조금 내렸고요. 그러니까 최종 금리는 거의 뭐 반응이 없었고 이날 진행된 20년물 입찰은 아주 흥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볼 땐 범위 안의 얘기들이지 않나라는 거였고 다음으로 17일 목요일 날에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 전날에는 이제 마이크론이 빠졌죠. 왜 그러냐 보니까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회 때 얘기했던 것보다도 더 크게 감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빠졌습니다. 사실 감산 소식이 들려오면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들에게는 원래는 호재예요. 근데 이날에는 이게 정말 안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원래는 생산을 좀 줄인다 그러면은 빨리 재고도 줄어들고 가격도 하락하던 게 멈추고 빨리 반등이 나타나겠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만큼이나 줄여야 돼? 전방 쪽에 그러니까 그 수요가 되게 부진한가 보다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거는 저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줄여도 재고가 별로 안 줄어들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런 가격 반등이 어려운 거 아닐까 당분간은 이제 그런 생각이 이어지면은 감산한다 그래도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됐던 거고. 근데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감산 소식이 들려오는 거는 경기 민감주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반도체 업종에 나온 건데 어떤 그 경기 민감 업종에도 다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날 이제 영국이 예산안 발표를 했는데 증세 계획 아닌 거죠. 이제는 원래 역대급 감세에서 이제는 증세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 보시면 영국 쪽에 금리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파운드화도 반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이 됐었던 그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확실히 뭐 영국 쪽 문제도 거의 뭐 풀려나간 걸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실업 데이터가 또 요번에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신규는 예상보다 적게 나왔고요. 연속은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지금 한 2달째 한 주 빼고는 계속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업만 봐가지고서 완전히 우리가 미국의 고용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구나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연속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젠 150만을 넘어가요. 다음으로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이분의 멘트였죠.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가 금리 내가 보니까는 요 테일러 준칙을 쓰면은 5에서 7%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PPT 자료를 만들어서 그 본인 그 홈페이지에다가 가는 세인트루이스 여는 홈페이지에다가 올리셨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서 또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또 증시에 큰 영향은 못 줬어요. 예. 다음으로 18일 금요일 날에 일단 그 골드만에서 한국하고 중국을 상향을 했고 나머지는 내렸어요. 지금 매수 목록이 보니까 한국하고 중국이던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떤 너도 근거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정답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갖고 그렇게 봤었을 때 첫 번째 이유는 싸다예요. 싸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이제 그 PBR로 봤었을 때 자산 가치로 한국 시장을 봤었을 때 역사적으로 거의 저점 부근에 있다. PBR이 엄청 싸다. 절대적으로 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한국의 코스피가 과거 이런 숫자들 쭉 봤을 때 역사적으로 거의 제일 싼 구간에 있더라. 그게 첫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의 비율 전체에서 그 비율을 봤을 때에도 거의 뭐 그 한국 증시가 최저점에 보통 있었을 때에 그 비율만큼 올라가 있더라.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저점일 때에 뭐 금융위기 때에는 PBR 1배 미만의 기업 비중이 54%. 그러니까 1배 위인 기업보다 1배 아래인 기업이 더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15, 16년 이때에는 53%. 그 다음에 그 이때 코로나 때는 58%. 그 다음에 최근에 52%까지 올라갔었다라는 거죠. 평균이 보니까 40이 좀 안 되던데 이게 좀 높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기업들 각각으로 사실 근데 PBR이 역사적으로 낮다 그러면 당연히 이 결과가 나오는 거긴 해요. 네. 그 다음으로는 비교를 해봅니다. MSCI All Country 전 세계랑 한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의 PBR이 어느 정도 저평가냐,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느냐. 뭐 일단은 디스카운트를 무조건 받아요. 무조건 받는데 그것도 이제 더 많이 디스카운트가 돼 있냐, 적게 디스카운트가 돼 있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이 평균 수준보다도 보니까 이 마저 훨씬 아래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증시 자체 역사적으로 봐도 싸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봐도 싸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료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다음에는 뭘 얘기했냐면 이유가 두 번째가 본인들이 볼 때는 반도체 사이클이 2023년도 중반에 바닥을 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가는 선반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반에 이 그 반도체가 바닥을 칠 것 같으면 한국이 이제 반도체 제일 크니까요. 그럼 주식은 미리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86번가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이기는 해요. 한국 증시 자체가 굉장한 글로벌에서 유례 없이 그러니까 그 찾아보기 유례 없을 정도로 희귀한 경기 민감주 비중이 높은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기 민감주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적자거나 고퍼일 때 사서 저퍼일 때, 그러니까 이익 잘 벌 때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 웃기죠? 주식이라는 게 원래는 이익과의 함수라고 해서 이익이 잘 나오면은 주가 오르고 이익이 떨어지면 주가가 내려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한국은 이익이 못 나올 때 주가가 올라야 되고 이익이 잘 나오면은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했느냐 했을 때 한국에서 제일 큰 산업인 이제 그 전기전자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전기전자 분기별 영업이익 성장률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 변동률 이거를 따져보니까 이때는 한 개 분기 정도 미리 주가가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익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이때부터 꺾여 내려오죠, 미리. 그 다음엔 보니까는 이제는 두 개 분기를 선행하더라. 바닥이 잡히기 전에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라. 이번에도 마찬가지더라. 이익은 계속 증가를 하는데 주가는 이미 이때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하죠. 두 번째 여기서 또 우리 이익 좋은데 하는데도 주가는 계속 내려갔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익이 보니까는 2023년도 2분기가 아마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제일 숫자가 나쁘고 그다음부터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에 한국 증시는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전기전자를 대표적으로 들어서 그런데 한국이란 시장 자체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그렇더라라는 거를 또 보여줍니다. 한국은 항상 이익을 선반영을 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짙은 색이 순이익 증가율입니다. 그 다음에 옅은 색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매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2001년부터. 2001년에 보시면은 이익은 20% 이상 마이너스가 났어요. 근데 주가는 뭐 거의 한 5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플러스가 났습니다. 이듬해에는 이익이 8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주가는 소폭 빠졌어요. 2003년에는 이익이 또 20% 이상 내려갔는데 주가는 또 30% 올랐고 2004년도에 가니까는 이익이 뭐 60몇 프로 늘었는데 주가는 거의 뭐 강보합 정도 수준. 그 다음에는 이익은 살짝 마이너스 갔는데 주가는 뭐 한 50% 오르고. 이때는 그래도 괜찮았네요. 거의 둘 다 비슷비슷. 그 2007년에는 이익이 뭐 한 10몇 프로 오르고 주가는 30몇 프로 오르고. 이때도 그래도 괜찮네요. 2008년도. 이건 완전 도덕책이네요. 이익 빠진 만큼 주가 탁 빠졌어요. 그쵸?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익이 또 느니까 주가가 또 올랐고. 근데 또 요때부터 또 좀 이상해집니다. 이익이 또 한 60% 증가를 했는데 주가는 한 20% 플러스에서 끝나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더 빠지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익 그로스보다 또 더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해요. 이때는 사실은 근데 큰 의미는 없는 게 박스피입니다. 이때가 예, 이때가 박스피였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오는 게 웃긴 거죠. 2018, 19년이 이제 반도체 쪽 보시는 분들한테 제일 좀 이게 반도체는 원래 미리 좀 움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든 시기인데 보시면은 18년도에 이익은 약보합이었어요. 거의 약간 마이너스. 근데 주가가 20% 빠졌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익이 40% 빠졌는데 주가 20% 올라버려요. 이게 다 반도체 때문이거든요. 반도체 이익 안 좋은데 이때잖아요. 이때. 예. 미리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억울할 게 우리가 이거예요. 투자자로서 2020년 딱 지나가고 2021년도에 이익이 더블 났어요. 더블. 근데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22년도에는 이제 이익이 그래도 나름 선방이죠. 딴 나라들에 비해 갖고서는 거의 약간의 마이너스인데 주가는 또 빠지고. 근데 이제 골드만에서 본인들이 이익을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내년에는 한국이 11% 빠질 것 같다는 거예요. 이익이. 근데 24년도에는 반등하기 시작해서 이때 이제 뭐 반도체 반등하는 것처럼 뭐 이제 하반기부터는 반등을 해가지고 24년에는 좋은 사이클이 와서 한국 시장의 이익이 28% 증가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24년에 늘 것 같으니 지금 사자 이거예요 이제. 상당히 한국화가 된 거죠. 옛날에 이익에 따라서 그냥 했더니 안 맞더라. 그러니까는 요거를 이제 조금 미리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요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이유 총 5개 들었거든요. 네 번째 이유가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너무 낮다. 보시면 지분율이 많이 낮아져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 사야 되지 않겠냐. 마지막으로는 좀 독특한 이유를 들었어요. 혹시나 한국 시장이 MSCI의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 자기네가 볼 때는 23년도 6월 달에 선진지수 이제 와치리스트가 발표되는데 한국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국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선진지수로 올라가게 될 텐데 자기네 계산에는 들어오는 돈이 500억에서 550억 달러 정도까지도 유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선진에 들어가면 한국이 이머징에서 선진으로 가니까 PER에 대해 가지고서도 시장이 재평가를 해줄 거다. 그러면은 30%가 밸류에이션 이제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가는 것만 해도 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익 증가라든지 외국인 수급 따지면은 뭐 한국 증시 50%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식의 레포트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사실 선진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고, 이건 것 같아요. 선반영한다, 한국이. 먼저 움직인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바로 봐서
제가 이야기로 계속 100번 드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서 진짜 그랬던 경우가 많구나. 그게 참 도식화가 돼서 잘 나온 자료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날 일본의 이제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7% 전년 동기 대비 나왔는데 예상치는 3.6, 전월치는 3.0이었어서 일본도 이제는 물가 상승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런 상태가 됐고 근원 소비자 물가는 진짜 82년 이후 최고니까 40년 만에 최고치가 나온 거죠. 다만 이날 이제 구로다 총재가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요. 이 상승은 거의 수입 물가 상승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완화적인 정책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해 나가겠다. 의지는 밝혔어요. 예. 그래갖고서 엔화가 일단은 그 물가가 높게 나오니까 강세로 갔어요. 일본도 결국은 완화책을 좀 뒤로 물려야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밤으로 가면서 미국 쪽 증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엔화는 다시 보합으로 오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그 물가 상승이 이제는 본격화된 거를 일본도 이제 구로다 같은 경우에도 내년 3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서서히 제가 볼 때는 방향을 돌리는 듯한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의 맨하임 중고차 지수가 나왔는데요. 이게 2번 나와요, 한 달에. 상반월 거 나오고 오월 거 하나 나오고. 상반월 거에 살짝 올랐어요. 0.4%. 근데 이제 요게 끝까지 좀 봐야 되는 게 이 계절 조정치 들어간 게 있고 계절 조정치가 안 들어간 거 둘 다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나올 경우에는 오너치가 좀 또 이제 변화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고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계절 조정을 거치면 플러스 0.4 미조정을 하면 마이너스 0.8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자 는 거고요. 다음으로 수잔 콜린스 이제 총재가 또 0.75%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번 회의에서 여전히 0.75% 금리 인상이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발표된 데이터가 자신의 뷰를 바꾸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분이 최근 발표된 데이터라 그러는 거는 CPI거든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지만 난 거기에 영향 안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제 이제 수잔 콜린스까지도 매파적으로 발언했다라고 이제 해석들을 하셨죠. 실제로 12월에 0.75% 인상 가능성이 더 높여져서 일단 시장에 반영이 됐고요. 더불어서 최종 금리 수준도 5% 아래 살짝 내려갔던 게 다시 또 5% 위로 살짝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콜린스가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오히려 반대로 봐서는 좀 물가가 살짝 더 내려가니까는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서 이런 발언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CPI가 발표되기 전 그리고 지난 11월에 FOMC 직후에 콜린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인플레가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긴축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정말 급격한 인상에서 이제는 좀 더 점진적이고 신중한 쪽으로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향후 금리 경로가 정확히 어떨지를 지금 결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9월 점도표 작성 이후 나온 데이터로 인해 나의 뷰를 상향시켰다 말하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12월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지금 정확히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축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나갈 때에는 종종 더 작은 인상이 적절할 것입니다. 75bp 인상과 25bp 인상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세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50bp 인상도 큰 인상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긴축을 더 해나갈수록 과도한 긴축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경제를 너무 위축시킬 위험과 인플레를 너무 오래 지속시킬 위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0월 고용 보고서에서 신호를 추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 상황과 경제 상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지표는 후행 지표입니다. 노동시장이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빈 일자리를 채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는요, CPI 보기 전 FOMC 이후에는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발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이제 75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니까는 그게 테이블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한 거지. 만약 12월 회의에 어떤 가능성이든 있나요? 그랬으면 그럼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75도 가능하고 25도 가능해요. 다만 50이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의 대답을 뽑아낼 수도 있었겠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연준위원들이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말 그 자체보다도 그들은 결국 데이터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데이터가 훨씬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뭐라도 하나 더 그 힌트를 얻기 위해서 연준위원들의 말을 보는 거죠. 근데 연준위원들의 이런 말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씩 더 매파적으로 해주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은 뭐든지 이제 시장은 실제하고 기대 간의 그 간극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었을 때 조금 매파적으로 가격이 반영돼 있으면 뭐든지 결정이 될 때 그보다만 조금 덜 매파적으로 나오면은 비리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편안한 거죠. 주가도 그렇잖아요. 되게 좋은 기업이 있어도 주가가 너무 높으면 불편해요. 근데 좀 싸요. 마음 편하죠. 그런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미국채 보시면은 그 금리가 단기는 오르고 장기는 내리는, 그래서 스프레드는 또 더 벌어졌습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 차는 그런 상황이고, 좀 긍정적이었던 거는 미국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이제는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는 이게 뭐 2.4, 2.5 뭐 이렇게까지도 올라갔던 게 지금은 2.3에서 2.2까지 떨어졌습니다. 2.2면은요, 인플레가 이렇게 과도하게 오기 전에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숫자예요. 이 정도가 계속 유지돼 준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편안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유가가 또 이제 뭐 빠졌습니다. 달러가 요즘 좀 약해졌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리오프닝 이슈도 있는데도 유가가 사실 그렇게 힘은 못 쓰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미국의 이제 GDP 나우, 요게 또 지난주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더 높게 됐어요. 이제는 4분기 예상치가 4%가 아니라 무려 4.2%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도 보게 되면 그런 허접한 이유가 아니라 진짜로 찐으로 소비가 상당히 강하고, 그러니까 나쁜 걸 굳이 찾자면 주택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좋다. 뭐 그런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적 시즌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94%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 전주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별로 뭐 특이한 사항은 이제는 없고, 다만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가니까, 원래 이제 실적이 계속 나오면 우리 미래 좀 부진할 것 같아요. 혹은 이번 쿼터에 실적이 부진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이익 추정치를 막 하향을 시킬 거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 끝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더 이상 이제 이익 추정치는 거의 안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딴 게 아니라 실적 발표 거의 끝나서 그런 거예요. 뭐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그런 요인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고 실적 시즌이 끝나가서라는 거. 네, 다음 또 실적 시즌을 봐야 되겠죠, 이제는. 총평을 해보자면은 뭐 연준위원들의 발언도 그렇고 데이터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뭐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상 범위 내의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생각은 동일합니다. 계속 현금을 쓰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요, 일단 11월 속보치 그 유럽하고 미국 제조업 서비스 PMI 나오는 거 있고, 뭐 실업 데이터 매주 나오고, 미시간, 이것도 2주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는 기대 인플레도 참 힘드네요. 2주에 한 번씩 보는 데이터들은. 제일 이제 빅매치는 그 11월 FOMC 의사록, 여기서 혹시 뭔가 좀 우리가 그런 뭐랄까요,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때 11월 FOMC가 좀 매파적이었었으니까 일단은 조금 매파적으로 나올 걸로 보고서 한번 의사록을 우리가 뭐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이제 금통이 있고, 금요일에 미국은 추수감사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